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소박빙 판세 속에 빅3의 행보 또한 바빠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박근혜. 여러분이 기다려온 변화, 저 박근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 외치는 문재인.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낡은 정치 버리고 새 정치를 열겠다는 안철수.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D-30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단일화 전국 속에 새 후보의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다. 과연 누가 18대 대선의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각 캠프의 필승 전략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에 대해 뜨거운 설전 지금 시작하자. 네, 꼭 한 달 남은 대선 전국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 여야의 캠프에 입들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과 또 민주통합당. 네. 사실은 오늘 안철수 후보 캠프에도 우리가 좀 나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곡하게 또 정중히 거절하셔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10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어쨌든 지금 실무 협상이 12시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선 전국의 큰 흐름을 지금 좌우하는 그렇죠.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하신다고 봐야겠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냐, 이른바 국민대연합으로 통칭되는 네. 보수대연합이냐, 네. 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은데 먼저 그래도 관심이 있는 야권 단일화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야권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정치 쇄신과 권력 교체를 위해서 저희 국민들의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양측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또 저희 측 후보에서 이제 양보와 결단을 통해 가지고 어저께 이제 두 후보님이 만나셨고 네. 새로 새정치 공동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권력, 국회의 권력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부패 없이 그리고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어저께 했습니다. 네. 자, 결론을 빨리 내고 싶으시죠? 민주통합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경쟁자이면서도 파트너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철학과 가치의 연대를 소중히 해서 양측의 지지자의 힘을 모아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과정을 중시합니다. 네. 대신 저희가 주장했던 건 이제 가치의 연대를 위한 과정과 시간이 없으니 후보 단일화의 과정을 같이 하자라는 거였고요. 우리 후보자는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어저께 보여드린 겁니다. 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 믿어달라. 그리고 같이 하자. 그리고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지에 대한 어저께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야권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 감정적으로 어떠세요?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공학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후보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사실 이건 또 국민 감정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명령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한 국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좀 빨리 끝내고 기왕에 말은 안 되는 거지만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좀 빨리 끝내고 올라와서 좀 본격적인 검증 무대를 갖자는 게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또 닷새 동안 이게 중단이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됐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가치 연대, 철학 공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싸늘한 권력욕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늘한 권력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이건 사실 지금 많이 미사역으로 정치 쇄신이나 이런 걸 포장돼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치열하게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권력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오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용퇴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눌 때도 그 얘기지만 무면허 운전사다 또는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김성주 위원장님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어떤 그런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빨리 끝내고 올라와야 될 상황마저도 이렇게 자꾸 늦춰가지고 자꾸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싸늘하게, 그러니까 아주 일침을 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에서도 하실 말씀이 저는 이제 우리 야권 단일화와 관련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 대해서는 막말과 욕설이 계속 나옵니다.
선대본부장, 공보단장, 오늘은 선대위원장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이건 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왜 예의가 아니냐면 이미 국민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예측하고 있고 그 결론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올해 대선에 대한 그 대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고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TV 토론을 언제든 요구했거든요. 3자 토론이 싫으면 2대2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박근혜 후보한테 국민이 부전승 자격을 줬습니까? 풀리그로 하면 됩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고요. 아, 세 분이니까 풀리그로 하자. 그럼요. 토너멘트 자격을 준 적이 없거든요, 국민은. 그러면 셋이 하든 풀리그로 하든 TV 토론, 국민들의 알 권리, 참정권을 위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격을 단일화에 대해서 욕설과 막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부전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민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당과 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그 국민이 총선에서 인정해준 일당입니다. 일당에 대선 후보가 나온 것을 그걸 마이너리그 뭐 2부 리그 얘기를 새누리당이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부전승의 자격을 국민이 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 들어보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제 일당의 후보가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본선 무대에 나가 있는 건 온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두 분은 어땠습니까? 두 분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단일화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이 그러면 지금 단일화하면서 가치 공유니 철학 연대니 뭐 이런 식의 말씀들 하시는데 누가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은 사실 자기들이 일정하게 지금 서로 일합을 겨루어서 그 다음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것을 풀리그로 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1대2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건 불공정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 다만 빨리 끝내고 올라와서 본격적인 토론 무대를 갖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른바 이제 국민대통합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수층에 대한 어떤 결집을 또 새누리당이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국민 대통합의 행보를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 시작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MBC 김재철 사장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수정학회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경제민주화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우리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님 거의 지금 나타나고 계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상돈 우리 비대위원이었었죠. MBC 관련된 일로 요즘에 거의 왕따 당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국민대통합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그 보수대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진통일당 제가 선진통일당 홈페이지를 봤더니요. 10월 초에 대변인 성명으로 안철수 후보가 거대 야당의 후보다 정책이 훌륭하다 아니면 제3의 세력을 다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애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랬던 이인재를 정치 공작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두 번째는 국민 대통합을 베이스로 해야만 보수대연합이 의미가 있는데 이미 박근혜 후보는 그 행보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죠? 저희는 사실 지역 계층 그다음에 이런 것을 넘나드는 사실 국민 대통합의 광폭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방증들이 있습니다. 부마항쟁 특별법 후보 박근혜 후보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DJ계로 상징되는 한강호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다 입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후보가 늘 강조하는 게 이번도 또 호남 가장 먼저 방문하시면서 민생 행보 시작하셨고요. 저희는 이게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은 어떤 이념적인 보수 대연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을 아우르는 이 보수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 대통합의 실질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뭐 같이 겨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화두를 내고 한 건 바로 국민 대통합입니다. 물론 아까 과거사니 뭐니 물론 이 말씀 딴지를 걸려면야 뭘 못 걸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사실 그게 구애받지 않고 남은 30일 동안은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다가가는 그런 대선 행보를 할 겁니다. 저기 이제 딴지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정말 박근혜 후보님의 역사관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신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짚고 넘어갔죠. 알겠습니다. 자, 야권 대통합이냐, 국민 대통합, 보수 대연합이냐 이 얘기는 이쯤 하시고요. 지금 사실 이 야권 단일화 논의와 함께 이런 거대한 어떤
담론에 의해서 정작 우리 대선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과 공약의 어떤 선명한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뭐 다른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선명하게 좀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먼저 민주당에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이 대북 정책을 포함한 민주당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어떤 겁니까? 저희 후보자가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 구호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 유능한 안보, 신뢰받는 국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능한 안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 참여정부 5년 동안은 그 군사적인 마찰이 남은 국간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어땠나요? 천안함 침몰이 있었죠. 연평도 사건이 있었죠. 우리 참여정부 때 안보를 이어서 그 안보의 베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남북에 대한 소통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불통 아닙니까? 소통 관계 속에서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튼튼한 국방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주실 수 있고 네. 또 키워드가 신뢰와 균형 외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민주통합당과는 어떻게 가장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대북 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따로 표현한다면 확고한 안보와 그다음에 대북 유연성 강화라고 저희는 또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는 이 후보가 지난번에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실 때 북한이 신뢰에 따른 일관성만 보여준다면은 뭐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한중일 동북아의 또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꿈꾸는 또 미래에 대한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또 그에 반해서 지금 이번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또 많은 또 이 혼선을 빚었던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하자면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좀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 국가적 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천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가 그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이제 대북 공약 중에서 가장 저희가 좀 우려하는 점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취임 즉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렇게 시기를 못 박으면은 외교상에는 저쪽에서 이제 또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 있고 또 이게 외교란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좀 치밀한 준비를 좀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저쪽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는 이런 좀 우려가 있어서 좀 그런 점은 좀 저희가 좀 우려스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명수 부대변인 그 말씀에 이제 잘 모르시는 바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한 10년이라는 축척물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전혀 북측과의 소통을 안 해봤지만 저희 쪽에서는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북쪽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태 동안 쭉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를 보면요. 미국의 권력과 한국의 권력이 시속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지금 잡았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권력을 잡으면 한반도의 문제는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 안보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대신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저희 참여정부 그리고 저희 문재인 후보 NLL에 대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대화록을 가지고 NLL을 가지고 자꾸 흑색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게 무슨 안보입니까? 안보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안보야말로 국방이야말로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이런 대목에서 흑색선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NLL 대화록 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제한적 공개라고 분명히 있는 대화록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달았거든요. 대화록 자체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있다 없다로 우리 밖에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있다 없다 확인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NLL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으면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적하시죠. 한마디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 10년의 축적물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 축적물이라는 게 나누어 보면 햇볕 정책과 무조건 퍼주기식 외교 아니었느냐. 제가 직접 평양도 5번 이상 가봤고요. 7년 동안 교류를 했는데요. 네. 교류 과정에 대한 신뢰, 북쪽과의 그
파트너십이라는 건요. 10년 동안의 파트너십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무시한 건 아니고요. 외교를 굳이 말씀하시면 정책이 그런 단순한 두 개의 정책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무조건 퍼진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들께서 잘 보고 계시니까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한미 FTA에 대해서는 뭐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민주통합당 입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뭐 이렇게 정쟁을 위해서, 쟁점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 참여정부가 시작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명박 정부 때 그 대표적으로 ISD, 우리 그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 문제는 위헌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네. 법을 초월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이나 뭐 그 지식산업이나 요 몇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자. 재협상이죠, 정확히.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그때 저 총선 때 미대사관을 왜 그 항의 방문하고 그 서한을 했는지 그럼 단순히 그 문제가 그때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당대표하고 예. 당론 전체의 일부 마찰은 있었지만요. 저희가 제재협상으로 당론이 결정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FTA 관련해 가지고 일관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가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켜야죠. 그리고 FTA가 가면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어찌 생각하면은 저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FTA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확고한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신뢰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 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의는 해야 할 수 네,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에 그 양측이 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뭐 아주 많고 또 국민들에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비교를 좀 이따 이제 저희 저희는 일단 보시겠습니다만. 공정거래 강화,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 강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중심인데 저희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순환 출자 문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비현실적이거나 바로 저희가 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 그리고 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네. 고민을 했다 보고요. 오늘 아마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새 후보의 이걸 평가한 그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왜냐하면 취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높게 평가될 대목이라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한번 준비해왔는데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물론 이 새누리당과는 분명히 저도 다른 걸 느낍니다만 어떤 게 가장 큰가요? 일단 경제민주화가 왜 지금의 시대의 정신인가가 중요합니다. 저희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 대신 어려운 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네.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박정희 시대 때의 관치 경제로부터 시작돼서 고성장 이제 둔화됐죠. 예.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제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이 신자유주의 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만능주의가 문제였다고 국제 금융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자 감세했고요. 이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강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소수도 99%도 잘 살자. 그래서 오늘 경제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인들과 같이 먹고 살자.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보자. 이게 근간인데요. 우리 새누리당은 후퇴했습니다.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열심히 선언을 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습니다. 재벌과 정치권과 기업과 노조 이 대타협을 가지고 우리는 절박하게 경제 시스템을 지금 바꿔야 되는 시점인데 재벌개혁 포기한 겁니다. 순환출자 어떻게 그거 없이 재벌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아니죠. 후퇴했다, 없다. 어떻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현실적이거나 실현하기 어렵거나 즉각 실천이 어려운 경우는 후수들이 밀렸다 보시면 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계속 논의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자는 그런 그게 공약. 가장 큰 차이잖아요. 새누리당과. 이 공약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4에서 50조 원의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저희가 문제는 당장 하자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3년 동안 재벌과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서 진행하겠다고 여기 했고요. 유예 기간을 두신다. 그럼요. 대신 근데 재벌 개혁 없이 공정 경제가 있을 수 있나요? 국민이 웃습니다. 이건 아니, 불가능합니다. 공정경제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도와 법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뭐 법이 없어 탈법이 이루어집니까? 감시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그러면 규제하지 순환 못하기 출자는 때문에. 그러면 유보했다고 하셨으면 대기업 집단법하고 재벌 개혁에 대한 그 핵심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들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저희는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재벌 개혁의 핵심 세 가지를 다 빼놓고 계세요. 저희는 아니, 사실 말씀해 지금 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가장 큰 맹점이 일자리 창출을 40~50만 개 얘기하시면서 이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 창과 압박은 아닙니다. 우리 네. 사회에 대한 고질병들을 고치면서 그렇죠. 새롭게 경제 시스템 같이 물론 만들자라는 유예기한을 거지. 뒀다고는 저희는 하시는데. 대기업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새롭게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게 경제 민주화의 기본입니다. 저희는 네. 자칫하다가 실업률을 더 양산해가지고 자, 그 경제 위기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장 쪽에 요새 좀 무게를 두는 게 새누리당의 또 입장인 것 저는 같아요. 성장과 분배가 사실 뭐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는요. 네. 재벌 개혁해서 공정경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인 발전하고 일자리 늘어나고 복지와 이 선순환 구조, 이 4대 구조가 될 때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의 알겠습니다. 당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사실 두 당이 양측이 또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이 투표 시간 문제거든요. 전국 곳곳에 뭐 플래카드 저도 봤습니다만 8시 혹은 9시까지 하자. 또 뭐 중앙선관위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 8시까지 하는 나라, 뭐 6시까지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자, 먼저 주장하신 쪽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당 보조금 관련된 먹기법하고 새누리당이 한번 했다가 새누리당이 아뜨거 하면서 뒤로 물러난 형편인데요. 저희는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시간이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양당에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그 새누리당의 전권은 박근혜 후보님이 갖고 계시고 네. 어저께 이해찬 후보가 형식적으로 갖고 있던 당대표도 버리시고 지금 모든 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만나서 상의하면 이 문제를 제발 좀 합의하고 여야가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동안 국민 대통합이나 과거사나 여러 가지의 박근혜 후보님의 말이 틀려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국민들이 진정성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생각해요? 밝힐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사당이 아닙니다. 후보 한마디에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뭐 문재인 후보 한마디에 당이 다 이렇게 시스템 좌우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먼저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전국에 개첩한 그 현수막, 6시 투표 마감이라는 현수막,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그 허위사실입니다. 선관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법에 맹점이 있거든요. 허위사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사실의 유포 기준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뭐 재산, 인격에 한해서만 허위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책에 관련돼서는 허위사실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백한 허위사실이지만 이걸 지금 징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허위사실이 상대 측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내가 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죠. 아니지 근데 이게 않습니까? 투표 시간 연장을 해서 강조하기에는 아니죠. 문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주시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힌 플래카드를 걸어야지 그게 공당의 책임 있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명백하게 틀린 얘기를 걸어놓고 법이 우리를 단속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계속 가겠다. 이건 정말 배짱 논리죠.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안 되고. 프랭카드의 문구로 지적하시는 것보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말 타협하고 화해하고 이런 좀 즐거운 선거가 됐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좀 제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두 분하고 뭐 한 시간을 더 얘기해도 끝없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각각 한 30초씩 D-30일을 앞둔 이 양측의 앞으로 어떤 핵심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 표심을 좀 이렇게 가져오시겠다. 먼저 민주통합당 말씀하시죠. 네, 저희 후보의 비전은 정치를 정말 이번 기회에 꼭 바꾸고 싶다. 이게 네.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경제 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겠다.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 복지도 있고 남북의 경제의 연합도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가는데 저희 후보는 일단 다른 타 후보들보다 장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파트너의 자격으로 국정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했던 네. 5년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 양측의 세력이 합쳐질 때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무리 훑뜯어도 나올 게 없는 검증된 후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서민의 마음, 서민의 삶 직접 체험하고 잘 알고 있는 서민 후보입니다. 네. 네 가지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또 새누리당 입장. 이번 선거는 네. 저희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성차별과 과거와 지역 갈등을 뛰어넘는 그런 선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불안한 동거 정권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정말 든든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에게 맡길 것인가 이렇게 저희는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라 믿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 단어 참 들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 대통령의 탄생 이거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가장 큰 변화와 쇄신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 자, 수많은 공약, 사실 정치 쇄신한 경제민주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켜내는 거죠. 저희 이번 총선에 박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국 다니면서 약속한 52개 공약 가운데 51개 공약 법안 발의했습니다. 벌써. 네네. 저희는 이걸 국민들이 잘 평가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번에 정치 쇄신과 변화,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 아마 보여줄 겁니다. 네. 후보 등록일 이전에 한번 두 분 모시고 또 한번 그동안의 경과를 가지고 또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